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드디어 이제 공천. 하위 20%는 공천 자체를 배제한다. 가장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항목이 뭡니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참고를 하되 뭐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참고 자료만 하라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우리 참고 자료만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상곤 위원장 평가를 좀 문재인 대표의 좀 리더십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왜 한숨을 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입니다. 네. 날씨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한겨레 신문 자주 오십니까? 올해는 별로 못 왔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자주 왔습니다. 글도 쓰시고 그러셨죠? 네, 뭐 칼럼도 썼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겨레 신문하고는 뭐 제가 주주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오전에 혁신위원회에서 뭐 중대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거 하시고 좀 바로 오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 차례 지금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네, 네. 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드디어 이제 공천, 네.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니까 네. 공천 내용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은 이제 선출직 공직자, 즉 현재 현역 예. 국회의원이죠. 현역 예.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 그 중에서 점수가 나왔을 때 하위 20%는 공천 자체를 배제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네. 그럼 이제 130명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네네. 그러면 그 중에 20%면 쭉 순서를 매겨서 밑에서부터 26명은 무조건 공천을 안 준다. 네,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강력한. 의원분들이 매우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역 공천 탈락률로 보게 되면 예. 새정치연합이 지난 총선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역 공천 탈락률은 37%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단계별로 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공심위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한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 지금 이렇게 일찍 현역 의원 배제 또는 물갈이 이런 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요. 저도 그 예. 점에서는 좀 이렇게 원래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혁신위가 만들어졌고, 즉, 예. 당 내부의 지도력이 약한 상태에서 혁신의 일을 맡긴 셈인 것 같습니다. 예. 개파 간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현역 의원 평가건 공천이건 단에 현재 근데 문재인 대표가 주도한다 그러면 다 반발이 있을 거니까 바깥에서 맡겨서 그 룰을 미리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그 새누리당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그 컷오프 제도를 도입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점수를 매겨서 너무 낮은 사람을 이제 컷오프 아예 그 예선 탈락시킨다.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 네. 한 번에 그냥 해서 초반에 정리를 한 거죠. 1단계. 뭐 이제 전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위주로 이제 컷오프를 시켰고요. 이번에 이제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좀 새로운 점이네요. 평가위원회도 전부 이제 외부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위원회는 혁신위가 지금 처음 발표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지난 전당대회, 예, 그렇죠. 28 전당대회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으라고 당원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세칙을 저희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몇 가지 항목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있고 네네.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도 있고 네. 뭐 선거 기여도 이런 거 있던데 가장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항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변별력이 가장 큰 항목이 뭐가 될까요? 그건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일단 여론조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지역 단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재출마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데 그건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 즉 의원분들이 실제 그 지역 구민들에게 얼만큼 신망을 얻고 있는가 이런 문제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게 그 선거 기여도입니다. 선거 기여도. 선거 기여도 문제가 이건 계량화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의원분들이 뭐 반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그분의 자신의 지역에서 총선 시기 자신의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과 예. 다음 광역 선거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의 정당 득표의 차이.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가 갑자기 떨어졌거나 높아질 수 있다. 이러면 그분이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예. 두 번째는 국회의원분들이 시의원들의 공천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공천이나 등등 관여를 하는데 이걸 잘한 경우가 있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안에서 시의원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당선율, 당선자 수를 반영해서 점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 메시지는 향후 국회의원분들에게 자기 개인의 지역 외에 당 전체의 선거에 열심히 뛰어라. 둘째, 지역 선거에서도 공천을 잘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겠네요. 이제 지역 선거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입맛대로 공천하는 그런 관행을 좀 없애겠다 이런 측면이 있네요. 특히 텃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 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신망이 좀 없는 분이 추천해서 공천해서 떨어지는 경우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 뭐 이런 거는 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한번 했고 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의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불만도 하실 것 같아요. 예컨대 이 계파 대립 심한 이 구조 내에서 특정 계파를 같이 죽이자 또는 뭐 특정 인물을 죽이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그 비율을 최저로 낮췄습니다. 10%로 낮춘 이유가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다면 평가를 아주 많이 하자는 분도 있고 0으로 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평균을 내니까 10%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무 당직자들 얘기 들으면은 그 다면 평가가 변별력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근데 모르겠죠, 이제. 지난 총선 시기에 했던 경우는 이게 높았죠. 높았고 지금 얘기한 선거 기여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비율이 줄면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요,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죠. 개파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같이 하는 건데 동료 의원들한테 신망을 잃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를 그걸 왜 넣었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대부분 다른 지표는 그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수치 문제로 평가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인품이건 그렇죠. 인격이건 능력이건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다면 평가란 말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지역 외에 비례대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이 여론조사도 할 수 없고 지역조사 없어요. 그래서 의정활동 하나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면평을 넣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조직이건 사조직이건 다면평가하지 않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하고 계시죠? 맨 처음에 그 도입할 때마다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뭐 사람 죽이느냐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 다면평가에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다면평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라고 검증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 그러면 공천위원회를 꾸려서 언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한 달 내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럼 한 달 내로 구성되면 그때부터 물론 뭐 기한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달 또는 두 달 내로 점수가 다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점수는 밀봉되고요. 완전 밀봉된 상태에서 다음 전략공천위원회나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순위는 그 공천위원들은 다 순위를 알게 되나요? 모르게 평가위원들은? 됩니다. 평가위원들은 전혀 모르게 돼요. 위원장은 알 거 아니에요? 위원장도 모르게 돼 있는 것이 점수를 매겨서 애초에 엑셀 작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순위 작업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를만 넘긴다는 거죠. 평가만 하고 평가인들이 모이시겠죠. 그럼 자기가 해당되는 부에 점수를 매기고 그 순간 바로 밀봉해서 등수 자체를 매기지 않은 상태에서 딱 모아서 공관위로 넘기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 그 점수를 누군가 알게 되면 기자들이 피곤해요. 그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가 그 엄격한 룰을 만들고 만약에 비밀이 나갔다 그러면 아주 강한 징계, 그다음에 형사 고발까지 명문화시켰습니다. 자, 혁신안 발표한 거에 대해서요. 비주류 쪽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뭐 혁신위원회 발표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만 그 평가위원회 위원을 외부 사람들로만 하지 말고 내부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던데 사실은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로 하는 게 과연 그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평가를 했다가 혹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은 전략공천 또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평가의 문제는 왜 이제 전원 외부위원을 했나 그러면 국회의원을 평가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맞느냐? 뒤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관여하시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두 번째는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럼 국회의원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현재 새정치 구조화에서는 개파 대리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공심위 차원에서 개파 대리인이 평가 차원에서 관여한다가 돼서 이 평가 자체의 객관적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 외부인으로 하고 이 점수를 가지고 정무적 판단을 뒤에서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네.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계량화 작업에는 정치적 판단을 할 이유가 사실은 많지 않다. 거의 없게 만들고 그런 얘기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나친 계량화로 인해서 뭐 판단이 잘못될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뭐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하위 20%의 공천 배제를 했습니다만은 평가위의 어떤 기본적 목표,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근데 상위 판단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하위 판단도 매우 쉽고 그건 어떤 기준을 하든 간에 거의 일치됩니다. 중간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는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 기준으로 했고 하위 20%를 걸러내는 역할이 평가위원회 역할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이제 현역 의원 중에 20%만 물갈이를 하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현역 의원들 중에 이 계량화해서 이 하위 20%는 무조건 공천을 안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심사를 해서 다른 이유로 공천을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물론이죠. 예. 또 경선을 해서 새로운 도전자한테 경선에서 지는 국회의원도 물갈이라고 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갈이가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그건 저희가 목표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목표치를 두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단 평가위는 평가위대로 하고 최종적 판단 내년 1월 이후에 다 다른 정치적 판단 또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 오늘 안에 발표했습니다만 일정한 분들이 선당무사의 자세로 또 나가주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 또 스스로 뭐 적지로 출마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시점은. 이게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 교체 최종적인 교체 비율은 뭐 30% 내지 40%를 가까울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좀 30% 넘을 수도 있고 30% 뭐 지금 넘을 저희 가능성이 높죠. 그 미달한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새정치 역사상 30%를 미달한 적은 없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예. 또 분란의 소지가 없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갭 같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그냥 참고 자료만 하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참고를 하되 뭐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28 전당대 당원의 요구사항, 그 당원의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 취지가 두 개를 떨어뜨려 놓으라는 것인데 네. 참고 자료만 하라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참고 자료로 그렇게 돌린다 그러면 혁신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혁신위원회 만들 때 약속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 참고 자료만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의를 해야겠죠. 회의를 해서 네.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네.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호남 물갈이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혁신위 자체가 회의가 당직자들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기록하게 예. 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 특정 계파, 특정 집단을 타겟팅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난리가 예, 났겠죠. 근데 조 교수님께서 한 5월이던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네네. 호남 물갈이 비율 한 40%는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워딩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아. 제가 그렇게 잘려서 놨습니다만 제가 했던 발언은 예. 호남이건 어디건 지역, 세대, 계층 어디든 관계없이 예. 이 현역 교체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안에 관한 혁신안이 이번에 첫 번째고 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남은 게 뭐죠? 이제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공천. 두 번째 비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세 번째 그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다 남아.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동안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네.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토론도 강하게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좀 한번 되돌아봐 주시죠. 어떠십니까? 되돌아봤을 때 논쟁을 했던 것은 외부에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사무총장제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네. 두 번째는 의원 증언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는 의원 증언안과 동결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만은 네. 의원 증언이란 단어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상곤 위원장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고 경청형 인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저요? 경청형 인간.
저는 혁신위 안에서 조정형 인간이라고 조정형 인간. 온건파죠 뭐. 김상곤 위원장께서 이제 혁신위원장 역할을 뭐 잘 수행하신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뭐 이왕 뭐 당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같은 걸 아예 맡아서 가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습니까? 뭐 비대위를 만들자는 안들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김상곤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서는 아직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또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저는 김상곤 위원장께서 혁신위 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별도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대위가 만약 꾸려지면은 문재인 대표가 좀만 사퇴를 하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대위를 꾸려서 총선을 선대위 비대위가 체제, 그렇죠. 치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게 실제로 당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이제 비대위를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네. 혁신위 활동이 진행되고 난 뒤부터는 비대위를 얘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란 말은 전당대회 없이 비상대권을 주는 건데 그렇죠.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표 또는 문재인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걸 완전히 붕괴해야 될 명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건데 전당대회 없이 이거는 당내외에서 그 동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뭐 그렇지만 이 지도 체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 같은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여당에서 이제 막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총선에서 일당을 잘못하면 빼앗기게 생겼다 하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당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고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위기 상황이니까 여당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야당도 총선 일자는 다가오는데 지지율 정당 지지율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물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혁신이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하지만 혁신이 활동 자체가 아예 붕괴된다거나 또는 혁신이 뒤에 내부 계파 싸움이 격렬화돼서 당이 뭐 지리멸멸하게 되면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것 같아서 저는 이 혁신이 활동이 일종의 완충적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파 네. 사이에도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혁신이 물론 어떤 분들은 혁신이가 뭐 친노의 뭐 전위부대다 하시는데 저는 약간 뭐 황당하다는 생각인데요. 다수의 비노계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박지원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이 혁신위 활동이 종료하고 제도화되게 되면 충돌의 강도나 정도가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혁신위원회가 시간을 그렇게 상당히 좀 벌어준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혁신 최종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건 결국 이제 집행하는 지도부의 문제고요. 그때 혁신위원회 출범 안 했으면 당이 그때 갈라졌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여기 주성영 의원 한번 저희가 정치 토크에서 한번 출연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복귀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신당은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혁신위원회의 공로 아닌가. 혁신 안의 공로보다도 혁신위원회 자체 통해서 그 존재 자체 갖고 있는 아까 완충적 역할, 그렇죠. 접합적 역할은 좀 달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계파 또는 인물들이 그것만 존중해줬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정된 당적 질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님이 이제 혁신위를 잘 끝마치시면은 아까 조국 위원님께서도 무슨 정치적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네네. 그 정치적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컨대 저희 완전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김상곤 위원장께서 호남 출신이고 광주 제1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광주 지역의 선거 대책 선대위원장을 하신다거나 또 뭐 전국 선대위도 하실 수 있고 전국 선대위도 하실 수 있겠네요. 지역도 담당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실 거다. 전 호남 민심의 여러 가지 불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를 대변하는 전국적 인물이 없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호남 인물들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인물론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천정배 의원 호남 지역에서는 일정한 민심을 얻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최근에 신당 뭐 전국 정치 개혁, 한국 정치 개혁 이러면서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좀 선회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새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 천정배 신당으로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요.
또 호남 민심 같은 경우도 새정치에 대한 불만이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만은 정당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걸 새정치연합 당원이라 할지라도, 전 뭐 당원이 아닙니다. 그 천정배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새정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혁신을 많이 해서 서로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선언적으로 우리가 새정치가 원래 호남 땅이다, 전국 우리가 원래 정통야당이다 이런 말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서로 공정 경쟁하고 그 경쟁에 기초한 성과를 다시 따서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을 혁신을 이제 이끌고 계신 건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정배 장관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혁신위가 출범할 초기에는 그 새정치연합이 매우 위태로웠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혁신위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새정치연합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조건으로 변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상당히 그러면 자신감을 보이시네요. 혁신위가 이제 제대로 되면은 예. 호남에서도 천정배 신당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요. 예. 호남 지역이 특히 이른바 텃밭인데 정말 지역 민심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이길 수 있다기보다도 덜 뺏길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저는 이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다 100점 맞는 일은 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A+ 못 받을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혁신위 활동의 최대치는 한 B+라고 생각하게 되면 선방만 해도 사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목표가 거죠. B+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남는 비율은 천정배 신당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실력만큼 가져가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돌직구니까도 멍뚱한 질문 하나. 네네. 문재인 대표 다음 대통령 될까요? 총선 이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총선 지시면 뭐 전혀 기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긴다 진다의 기준은 일당인가요? 지금 구조에서 야당이 일당하기 어려운 매우 건가요? 어렵고 가반수 어려운데요. 지금 상태는 지금의 현재 130석이라는 게 야당 역사에서 매우 높은 의석이라고 그렇죠. 저는 평가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높은데 그렇죠.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 의석수보다도 저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네. 어떤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가가 총선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의 지표, 이 새정치연합에. 그게 물론 저는 지금 뭐 갑자기 질문하셔서 계량화할 수는 없는데 저 네. 생각은 정치적으로 수도권과 네.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총선 승리라 볼 수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명분은 갈리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혁신위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야당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표의 지금 리더십 한 6개월 취임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왜 한숨을 쉬시죠?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좋은 품성과 능력과 덕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네. 경청을 하시고요. 조정을 잘 하시고, 또 신사하시고, 그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 시기에 그분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과거 안철수 의원을 좋아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인과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이고 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이제 정치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할 경우는 그런 모습 말고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당원이건 지지자건 국민이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 대표께서는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셀프 디스에서 이제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카리스마라는 표현과 다르게 저로서는 추진력과 결단력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조국 교수님 정치 근육이 없다. 그래서 정치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야당에 와서 아주 힘센 혁신위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치 근육이 이제 많이 생기셨겠네요. 아니죠. 혁신 근육이 좀 생겨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정치 근육 안 생겼어요? 전혀 아니고 정치 근육을 키울 퍼스널 트레이너나 헬스클럽 갈 생각, 의사와 능력이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명망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한 4년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의 직업으로 건다 하면 그 삶, 아침부터 밤까지 정치인의 삶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견딘다는 것 말고 즐기고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인간형이 아니지 않는가. 혁신위원으로서 상당히 즐겁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한시적이니까요. 100일 한시조직이니까 웬만해서 당직을 최초로 맡은 거 아닙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안 들어왔다. 제가 과거에
가까이는 이제 박영선 위원장께서 당시 박영선 의원 대표께서 저보고 비대위원장 제안도 네, 하셨고 네. 좀 만나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혁신위원장 끝나고 이제 다시 안 하십니까? 뭐? 학교 돌아가야죠. 이를테면 뭐 공직자 평가위원장 제안 들어오면 안 하십니까? 저는 거기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위원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죠. 당장 그건 깔끔하지 않은 처신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럼 뭐 당이나 국가나 뭐든 간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뭐 정치 결벽증은 없다. 네. 근데 정치 결벽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 발언도 하고 예. 분립해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문제 별도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하는 문제는 개인적 결단이라는 것 외에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도 안 하시는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야당이 현역 의원을 평가해서 일정 비율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가 좀 크게 바뀌기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조 교수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네. 혁신위원회 많이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